자, 동아시아사를 선택하신 여러분, 2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동아시아사 사탐 선택을 1년간 맡아서 가르치게 될 정남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위치한 곳은 1학년부 교무실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작년에 담임 선생님들이 계셨던 곳이 제가 있는 곳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등교 수업을 했을 때 뭐 질문사항이나 등등이 있다면은 1학년부 교무실로 오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일 때는 제가 온라인 클래스에 별도로 올릴 그런 질문방에다가 올리시면 됩니다. 뭐 그렇고요. 저를 작년에 많이들 못 보셨을 거예요. 통합사회 시간에 제가 온라인 수업을 몇 개는 올렸었고, 또는 1학년 7반, 작년에 1학년 7반에 계셨던 분들은 저를 오프라인으로도 수업 시간에 만났었을 겁니다. 저는 일단 1학년의 한국사와 2학년의 동아시아사를 맡고 있습니다. 예, 일단 그렇고요. 저에 대한 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뭐 기타 등등 뭐 등교 수업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오늘은 원래 사실 첫 수업에는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다음에 있는 자연 환경이 그렇게까지 양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과 플러스로 해서, 즉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14페이지까지 끝낼 예정이니까 교과서를 참고하시고 학습지도 또한 같이 첨부가 될 테니까 교과서와 학습지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평가 계획인데 이거는 확실히 100% 오피셜로 딱 나온 거는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까지는 이게 현재까지는 확실해요. 하지만 이게 현재까지 여러분께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 게 아니라는 점, 약간의 변동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아마 저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게 되는 시점까지는 아마 확실해질 건데 여기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일단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수행평가의 퍼센테이지를 분석해보자면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 수행평가를 두 번 해서 한 회당 1회당 10%씩 해서 20%입니다. 수행평가 두 회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냐? 일단 선원수령 평가식으로 1회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서술 혹은 논술 형식으로 답을 수업 시간에 작성하는 방식이 1회 있을 예정이에요. 근데 저 서논술형 평가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요거는 이 교과 세특, 동아시아사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적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교과별 세부 능력 여기에 좀 넣기,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런 의견들, 그런 것들을 녹여내기 위해서 글쓰기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정 주제를 줄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써서, 뭐 답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생각인데 당연히 객관적이어야 되니까 역사적 사실도 적어 주셔야겠죠. 즉 역사적 사실이 담겨 있는 여러분들의 답을 작성하면은 채점 기준에 맞게 채점을 해서 점수를 매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회가 실시되고, 이거는 당연히
학기당입니다. 뭔 소리냐? 이게 지금 1학기예요. 물론 2학기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을 시킬 예정입니다. 1학기와 2학기에 변동사항은 없을 예정이에요. 근데 아마 이렇게 하면은 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좀 더 적을 게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가 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욕심이 있다라는 사람을 위해서 좀 발표의 기회도 주어질 것 같습니다. 뭐 그거는 뭐 평가와는 관련이 없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 그거는 등교 수업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험에 대한 디테일한 공지사항은 나중에 나올 건데 현재까지 나와 있는 시험에 대한 공지사항은 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는 서술형이 없습니다. 아마 단답식의 주관식만 주어질 예정이고 서술형 평가는 지필고사에 없습니다. 이 서술형이 수행평가로 같다고 여기시면은 심플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런 평가에 대한 질문사항도 역시 뭐 질문방이라던가 오프라인으로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저에게 찾아오시거나 수업 시간 끝난 이후에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지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가지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합시다. 일단 그 11페이지와 12페이지는 뭐 그냥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일단 우리가 동아시아사를 하기 때문에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리엔테이션에 포함이 되며 어떻게 보면은 12페이지까지의 내용을 살짝 제가 각색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게 아시아 지도인데 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누구나 아는 거는 뭔가 덩치가 큰 러시아. 이 러시아가 되게 애매합니다. 유럽 사람이 볼 때는 유럽 같아요. 아시아에서 볼 때는 아시아 같아요. 러시아가 유럽과 아시아에 걸쳐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아 국가라 할 때 러시아는 좀 배제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인종이나 그런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살짝 러시아는 뭐 끼일 때도 있고 안 끼일 때도 있지만은 현재 지금 우리 역사 과목의 편제에서는 러시아는 배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가 아시아인데 여러분들이 좀 상식 겸해가지고 어디가 아시아, 무슨 아시아인가는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 파키스탄을 기점으로 해서 이 중앙 요쪽이 아시아의 뭐 가운데 쪽이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그 있잖아요. 스탄 시리즈.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뭐 아프가니스탄 등등 이런 스탄 시리즈들이 보통 여기 중앙아시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중앙아시아의 서쪽, 이란, 이라크 이런 쪽이 서아시아입니다. 여기가 서아시아, 뭐 사우디아라비아 주로 기름이 많이 나는 중동 지역을 서아시아라고 하고요. 자, 여기 인도, 파키스탄, 인도, 방글라데시 이쪽은 남아시아라고 그래요. 여기가 경계고 이쪽은 무엇이냐? 동쪽에서 남쪽 동남아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에서 애매한 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에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축구를 할 때도 동남아시아 축구협회에 베트남이 소속이 되어 있고 뭐 박항서 감독 계신 그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막 태국이랑 라이벌을 그렇잖아요. 베트남이 역사적으로 애매한 게 뭐냐? 북부 베트남은
중국의 영향을 받았는데 남부 베트남은 인도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남부 베트남은 동남아시아랑 결이 매우 비슷하고 북부 베트남은 역사적으로 볼 때 중국과 결이 매우 유사합니다. 베트남도 실제로 쯔놈 문자라는 한자에 기반을 둔 언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예전에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개정이 되기 전에는 베트남도 상당히 많은 분량 전 근대 역사, 베트남의 과거의 역사도 동아시아 역사에 들어갔지만은 여러분들이 학습하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지금 베트남의 옛날의 역사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학습 부담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뭐 전 왕조, 레 왕조, 우옌 왕조 이런 옛날 왕조들을 이제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트남을 중간 정도로 잘라볼게요. 그냥 여기가 바로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안에서도 이쪽을 동북아시아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사에서의 동아시아는 동북아시아와 같습니다. 뭐 여기를 북부아시아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러시아는 이번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패스를 하고요. 즉 우리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배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동아시아라고 할 때 동아시아에 해당하는 국가와 지역이 어디인가를 볼게요. 자, 이게 잘 보이려는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제가 학습지에도 넣어놨습니다. 자, 이게 동아시아의 지형도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이 중국사가 동아시아에서 비중이 높아요. 중국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에 흐르는 강 위에 있는 게 여기가 위에서 이렇게 흘러가는 게 황하고요. 남쪽에 이렇게 길게 흐르는 강이 창장강, 다른 말로는 양쯔강이라고 하기도 해요. 강입니다. 이게 이 중국 역사에 어떻게 보면 알아줘야 되는 두 가지의 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심지어 그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기도 해요. 이게 중국 역사에서 하라는 글자, 하남, 하북 이런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황하를 의미해요. 또한 강북, 강남, 즉 우리의 한강 북쪽, 한강 남쪽이 아니고 이 중국에서 강을 말할 때는 창장강을 말해요. 즉 강남 지역, 나중에 우리가 뭐 위진 남북조라던가 이럴 때 강남 지방을 배우는데 이 강남이라 한다면 이 창장강 남쪽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제 애매하게 이 중간에 화북, 하가 아닌, 즉 하남은 여기, 하북은 이쪽인데 화가 있어요. 화남, 화북, 화중 되게 애매합니다. 이 화는 뭘 의미하냐? 이 황하와 창장강 사이에 강이 하나 흘러요. 이거를 회하라 하기도 하고 화이허 그리고 혹은 회수. 그리고 여기에 이따가 나옵니다. 진링산맥이라는 산맥도 흘러요. 산맥도 있습니다. 여튼 여기를 기점으로 쉽게 얘기해서 황하 북쪽은 화북이고요. 황하 북쪽은 화북. 즉, 다시 지고 설명드릴게요. 이 황하 북쪽을 화북이라고 하고 황하와 창장강 사이를 화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창장강 이남 지역인데 이쪽을 화남이라고 해요. 화남 지역은 주로 이런 쪽을 말해요. 이런 쪽을. 화중은 여기 화중 편화가 있습니다. 화북 이렇게 화북, 화중, 화남으로 나누기도 해요. 조금 어렵죠.
중국의 지형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강을 기점으로 한 하북, 하남, 강북, 강남, 그리고 회하를 기점으로 화북, 화중, 화남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서쪽을 보시면 뭔가 높아 보입니다. 여기가 티베트권. 그리고 여기가 이게 베트남이에요. 여기가 북부 베트남. 북부 베트남은 종종 역사에 튀어나옵니다. 뭐 중국의 어느 황제가 북부 베트남을 정벌 했다. 이런 식으로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게 타이완, 대만, 타이완. 여기에 섬들이 있는데 여기가 오키나와. 오키나와도 은근슬쩍 한두 번씩 튀어나옵니다. 종종. 그리고 자 여기는 국가가 몽골이죠. 몽골 혹은 몽골 고원.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주. 한반도는 패스할게요. 한반도 모르시는 분 없죠. 여기가 연해주. 연해주는 뭐 한국사에서 뭐 독립운동할 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국가와 지역들. 여기 일본. 그 또 하나 제가 추가를 하는 게 일본은 섬이 4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 4가지의 섬이 무엇인가를 보통 모릅니다. 뭐 일본어 시간에 배우기는 할 텐데 여튼 여기가 규슈, 여기가 시코쿠, 여기가 혼슈. 제일 큰 게 혼슈예요. 보통 우리가 여행을 많이 갔던 게 옛날에 코로나 전에 규슈 지역으로 좀 많이 갔었어요. 뭐 나가사키로 있고 여기는 홋카이도. 일본은 섬이 이렇게 규슈, 시코쿠, 혼슈, 홋카이도 4개로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 일단 다시 좀 돌아보면은 화북 지역, 화중 지역, 화남 지역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다 튀어나오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 지역이 어딘가를 다시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대략적으로 각자의 지역이 어딘가가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단 동아시아사 학습을 왜 하는가? 저 오타가 있네요. 동아시아는이 아니고 동아시아 사는이죠. 예. 일단 먼저 영상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 SNS에 한복 챌린지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 자신이 그린 한복 캐릭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이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을 올리는 건데요. 어떤 이유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발단은 중국의 한 게임과 관련돼 있습니다. 옷 잘 입히고 액세서리 잘 꾸며서 서로 대결하는 그런 게임인데, 자, 한국 출시 기념으로 우리 한복 아이템을 추가했고 한국의 전통 의상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이 중국 누리꾼 한복은 한국 전통 의상이 아니라 중국 한족의 전통 의상 한푸로부터 유래했다 이렇게 크게 반발을 했고, 결국 이 업체가 자신들은 조국의 입장과 항상 일치한다면서 한복 아이템 폐기를 넘어서 아예 한국 시장 철수를 결정한 겁니다. 우리 누리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만한 대목이죠. 이에 맞서서 한복 챌린지까지 등장하게 된 겁니다. 자, 보통 이 중국 전통옷 하면 옆이 트여 있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치파오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이게 중국 인구 대부분인 한족이 아니라 과거 청나라 지배했던 소수민족 만주족의 옷입니다. 한족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 한족의 전통 복장, 이 명나라 때 옷인 한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나라를 배경으로 한 중국 사극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데 뒤에 시녀들이 입은 옷 우리 한복과 좀 비슷합니다.
이 고려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몽골족이 세운 원나라 때 고려 출신 궁녀가 황궁에 들어갔고 고려 의복 그리고 식습관 등이 유행했습니다. 바로 다음 왕조인 명나라 때까지도 이 유행은 이어졌습니다. 자, 실제 이 중국에서 언급하는 명나라 시대 한푸가 바로 왼쪽 사진, 그리고 오른쪽이 고려 말 조선 초를 묘사한 사극 용의 눈물입니다. 이 복장을 비교하면 꽤 비슷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어디로 전파된 건지 당시 중국 측 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마미군이라는 치마인데요. 이 말꼬리, 말총으로 만들어서 우산처럼 뻣뻣하게 유지되는 게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기록을 보면 수건잡기라는 명나라 초기 책을 보면 이 옷차림이 조선에서 왔고 또 대신들 대부분 입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물론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이 왕이나 관리, 복식은 우리도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어느 쪽이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죠. 다만 이 비뚤어진 민족주의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전 세계에 잘못 알리는 것, 자칫 한복 동북공정이 되기 전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영상을 봤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장 따끈따끈했던 중국과 우리의 문화 갈등이었던 한푸, 중국 애들이 말하는 한푸와 우리의 전통의 복장인 한복, 이거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한푸와 한복을 분석한 거를 방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이걸 왜 띄웠냐? 우리가 현재 한국과 중국과 일본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등에는 역사적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갈등의 원인과 그 배경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왜 우리가 중국과 갈등을 일으키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평화적으로 모색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역사, 동아시아사라는 겁니다. 역사를 배우고 역사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복은 우리의 전통 문화가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런 겁니다. 우리가 독도 문제로 아웅다웅 할 때도 우리가 일본 애들이 우길 때 우리가 독도는 우리 땅이다 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역사적인 자료와 서류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즉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렇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겁니다. 넘어갑시다. 방금 제가 언급했던 동아시아의 지형들이 몇 개 있어요. 여기에 황하강이 흐르고 여기에 창장강이 흐르고 여기에 티베트 고원, 타클라마칸 사만, 천산산맥, 텐산산맥, 몽골 고원, 막 대싱알릭 산맥.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랴오허강을 아시면 좋아요. 이 랴오허강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 한자로. 그러니까 요하예요. 요하. 요하의 서쪽은 요서, 요하의 동쪽은 요동. 그래서 여기 있는 반도가 요동반도, 랴오둥 반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나옵니다. 여기는 무엇이냐? 산둥반도. 산둥반도. 글씨가 좀 개판이네요. 예, 산둥. 여기도 이제 동아시아사 학습을 하다 보면 계속 나오고 한국사에도 나옵니다. 그 외에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지우고 설명하자면은 여기가 이제 화부, 여기가 화중, 남쪽이 화남, 여기가 타이완, 여기가 오키나와, 여기가 북부 베트남. 가만히 동아시아의 지형도를 보면은 어디가 높냐? 여기가 되게 높아요.
티베트 고원, 히말라야 산맥, 뭐 과학 시간에 판과 판이 만나는 그런 느낌으로 여기가 제일 높고 가면 갈수록 낮아집니다. 서구 동저의 형태예요. 여기는 높고 점점 해안가를 가면 낮아져가지고 여기는 평야예요, 평야. 그리고 쭉 가다 보면 바닷가 넘어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서구 동저의 형태로 지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형도 그 지역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줍니다. 이 산 쪽 높은 지역은 농사를 짓기 힘들겠지요. 반면 여기는 농사를 짓기 쉬울 겁니다. 이런 지형 같은 것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다음은 기후입니다. 기후. 기후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일단 북부 베트남을 포함하면은 이 지역은 약간 살짝 열대입니다. 열대예요. 여기부터는 온대 기후. 근데 여기 남쪽은 열대와 온대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여기 비 엄청 많이 옵니다. 그리고 한대, 건조 다 있습니다. 이쪽 사막 지역은 건조 기후예요. 그리고 티베트 고원 쪽은 한대, 그리고 만주 위쪽은 약간 냉대. 일반적으로 우리 한반도 남쪽이나 이제 중국의 동쪽 해안, 일본은 주로 온대입니다. 온대. 즉 이렇게 열대부터 한대까지 다양한 기후가 섞여 있는 게 동아시아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런 기후도 열대 기후, 온대 기후, 한대 기후 이런 것도 당연히 인간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왜냐하면은 농사를 지을 때 바로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농사를 지을 때 중요한 게 강수량, 비가 얼마나 많이 내리는 겁니다. 우리 한반도에 사는 우리가 여름마다 겪는 게 뭐냐? 장마와 태풍이에요. 태풍. 계절풍이라 쓰고 태풍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태풍이 보통 여기에서 등장해서 이렇게 갑니다. 즉 중국 남쪽, 한반도, 일본 여기에 영향을 끼치는 게 계절풍입니다. 이 계절풍, 태풍과 장마는 많은 양의 비를 동원합니다. 우리가 장마하면은 상당히 안 좋게만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름에 비를 뿌려줘야지 가능한 게 있어요. 벼농사입니다. 벼농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양의 물이 있어야지 가능한 게 벼농사예요. 그런데 강수량이 많지가 않으면 벼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더워야 돼요. 여기는 약간 온난 스빌의 느낌으로 비가 많이 오고 따뜻해야 벼농사가 가능합니다. 벼농사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이쪽 지역은 벼농사를 1년에 3번 이상 합니다. 이 남쪽 지역은 여기는 거의 뭐 벼농사가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쌀 생산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면 우리는 끼케야 이모작인 거죠. 여튼 이렇게 계절풍과 장마 전선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게 있어줘야지 벼농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기후고 이런 기후의 영향으로 농경의 모습도 다릅니다. 자, 아까 그 사막 지역 건조 기후와 이런 한대 기후에서는 유목생활 농사가 불가능해요. 농사가 가능한 거는 일단 1년의 강수량이 400mm 이상이어만 가능해요. 즉 여기 이쪽 건조 기후와 한대 기후는 기본적으로 농경이 매우 힘듭니다. 냉대는 가능한데 한대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농경은 400 이상이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논농사, 즉 벼농사를 지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물이 많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논하면 떠오르는 게 논을 가득 메운 물이에요. 물을 안정적으로 대야만 쌀이 잘 자랍니다. 그걸 위해서 강수량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즉 여기에서 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여기입니다. 여기는 정말 벼농사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는 다시 말하지만 이쪽 지역은 거의 쌀 생산의 끝판왕이에요. 그리고 일본도 우리가 일본을 잘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일본의 농업도 장난이 아닙니다. 여기도 옛날에 보면은 쌀 생산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이쪽 지역은 벼농사가 옛날부터 수월하게 가능했습니다. 이 벼농사, 논농사와 밭농사를 이 규정짓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가 아까 말했던 화이허강, 다른 말로 회하, 여기가 칠링산맥, 진명산맥. 이 칠링산맥과 화이허강 남쪽은 논농사가 가능합니다. 북쪽은 주로 밭농사를 많이 지어요. 그래서 밭농사는 이 농경이 가능한데 벼농사는 힘들다. 그런 지역에서 밭농사를 짓습니다. 즉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형과 기후, 산맥이라던가 이런 지형, 그리고 비가 내리는 정도의 기후, 이런 것들이 인간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배울 유목민족과 농경민족으로, 유목생활과 농경생활로 이제 동아시아의 민족의 구성이 살짝 나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동아시아에는 어떻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냐? 이거는 이 인구 분포는 지금 현재 시점의 인구 분포인데 과거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았습니다. 애초에 사막 지역과 고원 지역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요. 사람들은 주로 어디에 많이 사냐? 평야지대, 해안지대에 많이 삽니다. 얘나 지금나 똑같아요. 이게 교과서를 보면은 14페이지에 좀 더 색깔이 잘 보입니다. 서쪽도 여기에 평야가 있는데 이쪽 지역은 좀 더 많이 모여 있어요. 즉 다시 말하자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은 평야와 해안가입니다. 반면에 인구가 없는 것은 주로 사막과 고원 지역. 당장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를 보고 생각하면은 자, 강원도가 인구가 많나요? 아니면은 저기 전라도나 경상도 지역 그쪽에서 좀 사람이 많을까요? 아무래도 강원도보다는 이 해안가나 평야 지역이 인구가 좀 더 많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운 게 없을 겁니다. 자, 이렇게 인구 분포가 나뉩니다. 즉 이쪽 사람들은 인구도 많고 농사도 잘 되고 풍족한 자원이 많을 겁니다. 식량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반면 이쪽 지역은 농사도 안 돼요. 인구도 없어요. 자원도 많지 않고 뭔가 좀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유목민족과 농경민족 간의 충돌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농경민족과 유목민족 이 둘 간의 관계, 이 둘이 맨날 시시때때로 계속 싸운 게 아니에요. 가끔은 화해와
교역을 하기도 합니다. 이 농경민족과 유목민족이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그 대략적인 것을 살펴볼게요. 우리가 동아시아사 학습을 하면서 유목민족을 계속 만날 거예요. 일단 지금은 먼저 유목민족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만나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